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미 간에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까요?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런 내용은 국방백서에도 담겨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엊그제 국회 나가서 대정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죠. 네, 북한이 예. 이제 한 40kg의 플루토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3차에 걸쳐서 핵실험은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최초 핵실험하고 나서 한 2년, 7년 정도 지나면 소형화에 성공한다. 예. 그러니 1차 핵실험이 끝나서 지금 꽤 시간이 됐으니까 북한의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형화가 곧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갔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고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북부사령관이에요. 북부사령관이고, 이 사람이 또 직책을 하나 더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전체에 대한 방공, 항공, 반항공과 소위 말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담당하는 그 항공우주 사령부의 사령관 역할을 두 개를 동시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자회견할 때 이제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의 소형화는 상당히 달성이 됐고, 그것도 이동식 발사 미사일, 소위 말하는 KN-58이라고 하는 12,000km 정도 갈 수 있는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됐다라고 본다. 그러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의 북부사령관 겸 항공우주사령관의 발언에서 엇박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미국이 국방 예산이 좀 올려야 될 시기니까 그 예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사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의 그 조야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X밴드 레이더인데요. X밴드 레이더가 한 2,000km 탐지거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발언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세 가지 이유들은 다 잔머리 굴리는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정말 정답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북한의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이 KN-58이라고 하는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갔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도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대변인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북부 사령관이 얘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대변인의 그 말이 결론처럼 저는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소형화가 어디까지 달성이 됐는지, 또 이게 과연 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것을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형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일전에 3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이 그 세 번째 핵실험을 통해서 그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이런 것들을 이룩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량화하고 소형화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김열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소형화를 이루고 나면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 중에서 그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스커드-B나 스커드-B하고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도 중량이 한 1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스커드-C 같은 경우에는 스커드-B를 개량해서 하면서 탄두 중량을 한 700km에서 800km 정도 되게 줄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처음에 미국이 1945년에 일본에 떨어뜨렸던 핵탄두를 보면 그게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핵탄두들이 리틀보이하고 팻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당시에 그 핵탄두, 그러니까 핵폭탄의 무게가 4톤이 넘었습니다. 4톤에서 5톤 정도 됐기 때문에 미국이 장거리를 하면서도 가장
그 무거운 것들을 실을 수 있는 최대형 수송기 같은 데 실어서 투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원시적인 기술이라고 보면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일련하게 기술적인 능력을 축적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한국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상 ICBM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에요. ICBM은 한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카드 B, C, D 그러니까 사거리 300km, 500km, 700km 이거 하고 노동 미사일 1,300km인데 이거 각도 높여가지고 한 반으로 하면 한 700km 이것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이 ICBM이 아니라 이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IL-28 폭격기에다가 또 갖고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북한이 핵 배낭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의 소형한 문제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해코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관심이라고 봐요. ICBM은 우리하고는 사실상 관계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장거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 하원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북한이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초에 사실상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그 미 하원의 민주당 대표가 일행들이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하셨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반도 통일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것을 야 이거 뭐 흡수 통일하겠다는 뜻이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반발한다라고 봐야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지출한 군사비 규모가 11조 원에 달한다고 국방부가 추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5년간 한 16% 정도 증가한 셈이거든요. 이런 돈을 뭐 신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지난 9일 날 우리 그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올해 수입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북한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2014년 모든 지출 중에서 15.9%를 국방비에 할애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그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경상비 그러니까 운영 유지비만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북한뿐만 아니고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예전에 소련도 그랬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방비를 발표할 때는 은닉하거나 누락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았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방부가 그런 부분까지 추산을 해 보니 102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라고 해서 우리 돈으로 이제 환율 적용해서 환산을 하면 1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 북한이 뭐 김정은 체제 들어서기 전후에서부터 300mm 방사포도 그렇고 KN-5나 KN-56 같은 단거리 발사체 같은 것도 꾸준히 신무기라고 하면서 선보이고 있고 대공 무기도 계속해서 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방부에서 추정한 102억 달러 정도를 뭐 신무기 개발 때문에 국방비가 그렇게 꾸준히 늘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잘 아시겠지만 병력 규모가 110만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인건비가 싼 나라여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 군인들 전체를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일정하게 그 군대 규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무기 개발 때문에 북한의 국방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력 증가에 따른 그런 비용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북한이 분산형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했다고 하면서 이걸 이제 핵무기 개발에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를 했는데 먼저 이 분산형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분산형 제어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을 하던 중에
접촉 사고가 나서 앞범퍼가 찌그러지면 앞범퍼만 갈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 통합형으로 돼 있으면 분산형이 아니고 전체를 한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앞범퍼가 나갔는데 앞범퍼가 망가졌는데 전반적으로 차체 전체를 다 드러내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선진국들은 다들 중앙 시스템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생산 라인 일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생산 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되 문제가 생긴 라인들만 멈춰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재가동하는 네네. 그런 시스템을 북한이 국산화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북한이 이 분산형 제어 시스템을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간간히 이제 얘기를 해왔었고, 전 세계적으로 대형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를 넘어서 이제 뭐 정보화나 아니면은 자동화로 가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산업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계화도 아직 제대로 다 이룩하지 못한 상태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기계화 정도, 기계와 사람이 섞여서 일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기계화도 이룩해야 되고 동시에 선진국들에서 갖추고 있는 정보화와 자동화도 이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체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켄 고스가 북한 체제가 앞으로 1, 2년 안에 공고화되지 못한다면 5년 정도 뒤에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더라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사람이 켄 고스라는 사람이 미 해군 운영분석센터에 하여간 이런 거 분석하고 체제 이거 관련되는 사람인데요. 저도 이와 관련돼서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일관제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났던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어찌됐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에 대해서 이렇게 선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 선물 줄 돈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이 나는 이유는 점점 선물이 고가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기를 외국에 팔아가지고 그 돈 남은 걸 비자금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선물을 사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안전보장이사의 계리안에 걸려가지고 지금 외국에다가 무기를 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장성택 체행 이후에 모든 엘리트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바른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데 이게 1, 2년 정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이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이제 연구를 몇 번에 걸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붕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정권의 붕괴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체제의 붕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붕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은 정권의 붕괴는 두 분이나 경험했잖아요. 예를 들면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뭐가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김정은이가 죽어도 바뀔 리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북한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적어도 체제의 변화,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다른 체제로 나아가는 이 체제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체제의 변화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저는 봐요. 또 이런 주장을 한 켄 고스에 따르면 김정은이 쿠데타로 축출되기보다는 권력에서 밀려나서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금 김현수 교수님 말씀을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켄 고스 국장이 2, 3년 사이에 북한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2, 3년 안에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롱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가 지금 2011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올해로 집권 4년 차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2, 3년이면 한 6, 7년 정도가
집권하고 나서 6, 7년 정도가 지나는 건데 예. 그 정도면 이제 세대 교체할 거는 다 했고 주요 엘리트들은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주민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 다시는 뭐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그 아주 폐쇄적인 그 독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6, 7년 정도 지나면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이 그 향후 북한 체제 안전성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북한이 2013년 2월 이후에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아직까지 4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그 국제사회의 제재가 통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북한 스스로가 이제 한 번 더 핵실험을 할 경우에 엄청난 체제 위기로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네 번째는 이런 가정 속에서 김정은 스스로가 올해를 자신을 내보여주는 그런 해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고 중국으로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러시아에서는 5월 9일 전승기념일을 기해서 김정은을 초청한 상태고요. 또 여러 가지 외신을 보면은 김정일이 갈 확률이 51%는 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9월 3일 날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이 김정은이를 초청을 해서 항일 승리 기념일이죠. 그것도 이제 어찌됐든 전승 기념일인데 그때 이제 김정은을 초청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요. 지금 4차 핵실험하고 연관해서 보면 북한이 지금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가야 되고요. 또 중국으로 갈지 안 갈지는 현재는 모르지만 가야 되는데 이럴 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나라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시는 김정은을 초청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을 북한이 고려했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국제무대 대비는 뭐 5월 러시아가 될까요? 아니면 9월 중국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5월 러시아가 될 거고요. 그때 5월 러시아에 갔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도 오거든요. 둘이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홍내의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는 했어요. 김정은을 9월 달 이 항일 전승 기념일에 초청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북한에서 반응이 없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러시아를 먼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시진핑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리고 9월 달에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나간다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10월 10일이 북한으로 봐서는 노동당 창당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굉장히 그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을 북한으로 봐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 뭐 통일대전의 해니, 뭐 통일대전 완성의 해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어찌됐든 10월 10일을 그 창당 기념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수용 외무상이 지금 발에 불이 나도록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외상이든 그 국가 수반이든 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 10월 10일을 정말 뜻깊게 북한이 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초청을 좀 하려고 할 거고요. 시진핑도 초청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응해줄지가 문제이긴 한데 김정은이가 계획 개방을 통해서 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남북관계도 또 북한의 핵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그 시공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 앞서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김정은이 5월에 러시아를 먼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수 있기는 하더라도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 우방국들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아니면 시시때때로 관계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뭐 김정은이 러시아에 먼저 가서 푸틴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초청돼서 오는 상태로 만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만약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먼저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자리를 본인이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고 공인받는 자리로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